자, 그래서 현재 그 3대 위험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예, 잠깐만요. 눈이 달려님 안 들리시나 지금요? 다른 분은 잘 들리신다고 지금 하시는데, 아, 예, 예. 3대 위험이라고 제가 좀 적어놨는데, 자, 3대 위험이 이제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패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3고 현상.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고금리, 그리고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이 부분이 이제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이 되는 겁니까? 바로 그 패권 분쟁 때문에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위험의 요인으로 봐서는 정치적인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대선이 내년에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있는데, 지금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이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 상황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현재는 트럼프가 좀 유리하죠, 이제 지금 바이든보다. 예, 근데 트럼프로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변화죠. 예,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고,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와 얽혀가지고 이제 예산안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산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셧다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셧다운 부분. 예.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정치적인 위험이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자,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거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죠. 하마스와 이제 충돌 끝에 있는 거고, 전쟁이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예,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근데 현재 보시면은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산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들이 이런 3대 위험 요소가 있고, 자, 그리고 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기회. 자, 기회 요인들. 자, 후에 혹시 요 화면 보이시나요? 기회라고 적힌 이 화면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좀 보이신다고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 그래서 이 기회 요인. 자, 먼저 기회 요인은 먼저 어, 경제순환 사이클. 예, 사이클상 우리가 이제 상승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의 사이클. 그래서 이제 그 재고 사이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키친 사이클이죠. 그래서 키친 사이클은 보통 이제 뭡니까 이거는 한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뭐 사이클이 있는 거고. 예. 자, 그리고 기술혁명의 사이클도 있는 거죠. 기술혁명 사이클. 기술혁명 사이클은 뭡니까? 기술혁명 사이클은 보통 그것은 동안 10년 정도, 예, 10년 정도의 주기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잘못 설명했네요. 예, 10년 아닙니다. 예, 기술혁명 주기가 한 40에서 50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클에 우리가 초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본다 그러면은 어떤 재고 사이클, 3년 주기로 한 재고 사이클에서 어떤 상승으로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혁명 사이클에 초입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기회지 않나.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 이렇게 적혔는데 뭡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3분기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3분기 때
반도체는 뭐 적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을 좀 많이 냈고, 하이닉스도 뭐 3분기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이제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회의 요인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의도, 이게 세 번째 찍혔는데, 이게 뭡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도 있고, 이렇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뒤축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자, 미국의 의도, 지금 미국의 의도는 뭡니까? 이제 바이든의 의도라고 이제 보시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늘도 기사에 나왔지만은,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제 충돌이 좀 격화가 되고 있고, 전쟁으로 이제 확전이 될 수도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갔죠, 지금요. 예,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의도? 예, 의도가 보이죠, 지금? 어떤 의도입니까? 확전을 막겠다는 의도죠. 예, 그래서 결국 미국이 전쟁의 확전을 막겠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계속 미국의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의도 자체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확전을 막는, 예, 그러한 쪽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의도가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자, 결국은 뭡니까? 기회 요인이 세 가지인데, 미국의 의도가 주도하는 부분, 기업의 이익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앞에서 보신, 이러한, 예, 앞에서 보신 이러한 위험이죠. 이러한 위험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회, 이런, 여기 보시면은 뭐로 적혔습니까? 자, 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있죠. 패권. 예,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이 패권과 연동이 돼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내나 패자가 이제 위험의 패권에 적혔는데, 예, 결국은 이 패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패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고 현상도 있지만은, 자, 정치적인 부분도 그런 거죠. 자, 이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정치적인 이제 문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패권이 연동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권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향후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회,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자, 미국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결국은 패권에 기반한 미국의 의도죠,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라는 건 뭡니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는 거죠. 패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자, 패권의 시나리오입니다. 패권 시나리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결국은 뭡니까? 자, 미국의 의도가 뭐냐? 미국의 의도. 이거를 잘 잡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의도. 자, 미국의 의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뭡니까?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중국이죠. 자, 중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중국을. 자, 중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이. 예. 그래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뒤에 적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자,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미국의 관점은 오로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자, 첫 번째, 자, 중국을
로 유도를 하는 거죠. 경제 위기나 뭐 이런 쪽으로.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IMF로 한국도 겪었었죠. 1997년도.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제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다 얽혀서 다 위기가 왔었죠. 그 당시에. 예. 자, 음,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양털깎기라고 얘기하죠. 양털깎기를 얘기하는데,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려서 결국은 회생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어떻습니까? 미국이 시도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실패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왜 실패를 합니까? 이제 예, 실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자체가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흔히 우리가 금융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금융 공격을 했을 때 대부분 달러죠 보면 달러를 일부 집어넣고 달러를 갑자기 빼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모든 걸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위기로 이제 조장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헝다 사태가 있었는데 헝다가 사실은 무너질 뻔했지만은 결국은 아직까지 남아 있죠. 예, 그런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의 공산당이 그걸 원하지 않고 예, 중국이 계속 비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결국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중국을 위기로 하는 거는 미국은 솔직히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 실패. 예,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성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 이제 일본한테 썼던 전략이었죠. 일본. 예, 일본을 과거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앵고가 됐죠. 앵고를 인위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나서 버블을 만든 다음에 1990년도에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렸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이제 중국한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미국은 요 두 번째 이 방법을 좀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을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GDP를 떨어뜨린 거죠. 예. 미국의 GDP가 과거에는 뭐 8, 9%, 뭐 7, 8%, 그러다가 이제 5, 6%. 최근은 어떻게 나옵니까? 예, 4%도 좀 4%, 5% 힘들겠다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예. 4% 정도로 이제 좀 해서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3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죠, 제로. 예, 30년 동안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은 일본의 월급이 30년 전이나 불과 얼마 전에 월급하고 동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장률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일본이 바로 잃어버린 30년. 예, 이게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의 GDP를 계속 약화를 시켜서 결국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죠. 자,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죠. 예, 중국의 수입 자체가 좀 줄이려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던 것을 이제 멕시코나 인도, 아니면 이제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국은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GDP를 계속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반면에 미국은 어떡합니까? 미국은 고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미국은
요번에 3분기 GDP도 같지만은 우리가 예사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몇 프로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의 GDP가 3분기에 5.1%가 나오고 있죠. 아침에 제가 멤버십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미국 같은 그런, 가장 큰 경제 규모죠. 세계에서. 그러한, 나라가 GDP, 3분기에 5.1%를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GDP 나우에서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이 결국 뭡니까? GDP를 올리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성장은 계속 약화를 시키고 미국은 고성장을 하는 이 방향으로 미국이 현재는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럼 중국이 계속 이렇게 GDP가 약화가 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미국의 최종 목표, 사실 목표는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세 번째 시나리오. 최종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할하고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해체.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바로 뭡니까?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이제 1991년도에 이제 해체가 되어버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한 게 아니고 자꾸 블로그를 보시면은 소련 해체의 비밀이라는 그런 이제 블로그가 있어 보면 포스팅을 한 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바로 미국은 거의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 전략을 세워서 소련을 이제 해체를 시켰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원유를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뭐 여러 가지, 달러를 갑자기, 확 낮췄다가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써서 결국은 소련을 해체를 시켰는데, 결국은 중국의 GDP를 성장을 약화를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중국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현재 그 시나리오 패권의 시나리오죠. 미국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게 최종 목표가 있는 거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현재는 성장을 약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의 방향, 투자의 전략을 이제 세워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중국이 성장이 약화가 된다 그러면 한국도 영향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러한 약화되는 게 이제 막 갑자기 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말라 죽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여기에 따라서 앞에서 보신, 우리 3대 위험이 있었죠. 위험과 기회가 있었고, 이 위험과 기회에 따라서 패권 시나리오가 좀 이제, 나와 있고, 이 패권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저희가 잘 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 이거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인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자산 중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부동산. 부동산이죠. 첫 번째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 주식, 채권, 원자재, 가상화폐, 달러. 저희가 이제 주식만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투자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가상화폐, 달러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블로그 포스팅과 우리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요. 근데 부동산이 사실은 저희가 가진 자산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최근에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21년도에 굉장히 올라가다가 22년도에 하락을 하고 또 23년도에는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22년도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뭐죠 한 20% 정도 이제 하락을 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도권은 한 30%까지도 하락했었죠. 예,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서 체감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예. 예, 이 하락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올 초부터 서서히 회복이 됐는데, 실제로서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화됐죠. 그래서 올해 6월 정도, 여기 보시면, 23년 6월 보시면은, 이게 하락이 멈추면서, 예, 이때부터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상승. 그래서 올 6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이제 상승을 이제 보이고 있고, 이 부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하락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20, 30%가 현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1년도 했을 때 현재 이렇게 떨어졌었고, 이제는 어쨌든 지금도 이제 한 최소 10에서 한 20%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거죠. 21년도 고점에 대비하면은. 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10% 정도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예. 요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게 부동산 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매매와 전세 가격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 변동률이 이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약 꺾이죠, 지금 보시면은. 자, 꺾이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제가, 자, 이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자,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색깔이 안 보이네, 이거. 잠시만요. 예. 조금 펜을.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현재 최근에 10월이죠, 부분요. 10월에 들어가지고, 현재 꺾였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뭡니까? 부동산이 살아난 듯 했는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거래량. 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꺾였다. 꺾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근데 이 꺾인 게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제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장면은 조금 더 길게 봤어 보면요. 자 이거는 2012년부터 나와 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듯한데 이제 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끼고 있는 이제 단계인데,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과거. 자, 2012년부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동산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경제 위기 오고 나서 부동산이 하락을 했다. 했다가 2009년도부터 회복이 됐죠. 회복이 돼서 2010년, 11년도에 회복을 했었죠. 그러다가 11년도까지 회복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을 해서 12년부터 다시 또 이제 쭉 그때부터 이제 조정장이 이어졌었죠. 자, 그게 2012년부터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자, 12년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2015년까지 거의 조정을 이제 거쳤었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 파란색 선이 이제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밑으로 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얘기 뭡니까? 매주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는데, 0.01%씩 떨어졌다는 얘기 보면요, 이게. 예, 하락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0.05, 0.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졌습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2015년까지. 예. 15년까지 계속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하락. 예,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네,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이쪽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별 데이터인데 점점점에서 0.1, 0.05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다가 19년도에 한번 떨어졌었죠. 이때 한번.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여러 가지 나왔었죠. 보면요. 나오다 보니까 이때를 한번 떨어지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사이클이 이제 떨어져야 될 정상인데 2020년도부터 갑자기 올라갔죠. 보시면 여기 이 부분. 자, 이게 뭡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정상 사이클이 아니고 비정상 사이클이죠.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이제 푼 거죠. 자, 코로나 때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죠. 달러를. 자, 그 푼 돈이 돌고 돌아서 한국에도 유입이 되는 거고 한국 자체도 돈을 많이 풀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예,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시점인데, 자, 코로나 시점에 애가 떨어지는 듯 하더니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지만은 뭐 유럽, 심지어 일본도 이제 약간씩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거 뭡니까?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이 이때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미 돈은 풀려 있고, 근데 돈을 회수를 하면 좋은데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지만은 회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오른 게 뭡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여기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20% 정도. 이 당시에 폭등을 하죠 폭등. 자, 2, 3, 많이 오른 데는 30% 올랐죠. 2, 30% 정도 이제 폭등을 하죠 폭등. 예. 폭등을 한 게 바로 이 코로나 시절이었죠, 보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경기 폭등을 했었고, 폭등을 한 거는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폭등을 했던 거였고, 비정상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정상으로. 자, 돌아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부동산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부동산이 하락을 해서 최근에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흐름을 이제 보고 계신데 자, 한번 다음 장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나와 있어 보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더 길게 본 거예요. 언제부터 봤습니까? 1990년대부터. 예. 자, 부동산을 이제 우리 1990년도 투자를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90년도에.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죠. 노태우 정부 시절.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신도시, 밀기 신도시가 그 당시에 우리 일산, 분당, 군포 이런 쪽에 밀기 신도시가 이제 됐었죠. 저기 보시면 이제 대규모로 200만 호 건설을 한다는 이제 공약을 해서 밀기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이 당시부터 이제 너무 공급이 많다 보니까 보시면은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 가격이 횡보했죠, 횡보. 언제 그 횡보했습니까? 1990 여기 보시면은 IMF 사태 오기 전까지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오르다가 일기 신도시가 1991년도에 분당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분당이 들어오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횡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이고. 자, IMF가 오므려서 이제 폭락을 했죠. 폭락. 예, 폭락을 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 IMF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1년도 정도부터 다시 또 상승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이따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폭등을 했어요. 폭등 부동산이.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과거부터 이어진 그러한 유동성이 이제 모아져서 결국 폭발을 하게 된 건데, 자, 2000년도 부터 이제 모아진 유동성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예. 그래서 이 오른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알고 보면은 전 세계적인 이제 호황이 있었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가 발생되고, 자, 그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또 부동산이 다시 또 긴 조정기를 거쳤죠. 이렇게. 긴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상승을 시작한 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또 시작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부동산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알고 보면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부분 많이 좀 폭등을 하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보면. 예.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볼 때 이제 큰 사이클을 이제 보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1990년대부터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올라가는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해서, 현재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뒤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르다가 현재 떨어졌다가, 예, 많이 떨어졌었죠. 예, 요번에는 많이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단계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도 큰 이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을 우리가 또 파악하면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갖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 예, 어떻게 될 거냐? 예. 근데 이러한 흐름은, 앞에서 보신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은 사실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바로 GDP와 관련이 있습니다. GDP. GDP는 우리가 늘 보는 것들이죠, GDP. 자, 부동산과 GDP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 자세히 보시죠, 한번. 자, 여기 이제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변화율이죠, 가격. 지난 연도비 몇 프로 올라가냐, 그런 걸 제가 나타낸 거예요, 보면요. 전년비 가격이죠. 가격 변동률. 자, 그리고 뭐 빨간색이 뭡니까? 빨간색이 여기 보시면 이제 GDP입니다, GDP. 자, 그러면 GDP하고 과연 이, 집값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관계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변동률입니다, 변동률. 자, 과거에는 우리가 1990년대나 이런 때는 뭡니까? 우리는 이때는 신흥국이죠, 신흥국. 자, 신흥국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경제 성장률이 변동이 크죠, 굉장히. 근데 선진국이 될수록 변동률이 작아지죠. 그런 거죠.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응? 처음 이때 한 30명 중에서 한 25등 하면서 이제 한 15등까지 올라가긴 뭐 쉽죠. 근데 이제 변동이 큰 거죠, 그거에. 근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변동이 작아지죠. 공부를 잘할수록. 예,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2000년대까지 여기 보시면 2000년. 자, 2000년대까지는 어떻습니까? 변동률이 엄청 크죠. 자, 보시면은 이만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자, 그런데 2000년대부터 2012년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만한 변동을 보였어요, 변동을.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이 된 거예요, 이거요, 선진국이. 자, 그리고 그 뒤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 거의 변동이 없죠, 보시면 이렇게. 예.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아까 제가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커졌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변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선진국이 될수록 변화가 량이 적은 거죠, 사실은. 근데, 코로나에 인해서 이번에 커진 거고, 이게 다시 또 앞으로는 적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정상적으로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요 정도 모습. 이게 이제 정상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2000, 언제입니까? 13년부터 19년까지 보였던 이러한 이제 적은 변동에 그 얘기 뭡니까? 집값이 막 예전처럼 막 그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더라 조금씩 오르고 예, 떨어져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앞으로는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한 이제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변동에 대해서 봤고, 자 변동이 이렇고, 자 그다음에는 다음은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그러면은 GDP가 과연 변동이 있을 때 집값도 변동이 있는 건가? 자 보시면은 보통은 집값이 자 보시면은 집값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90년대 보면은 자 90년대 뭡니까? 일기 신도시를 많이 이제 건설했었죠. 그리고 집값이 이제 떨어진 이제 케이스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보시면은 떨어졌을 때 GDP도 후행해서 GDP가 떨어지죠. 보시면은 집값이 이제 선행을 합니다. 선행.
예. 그 다음도 보시면은 2098년도에는 이제 IMF 때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죠.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이죠, 동행. 왜냐면 경제가 한 번에 갑자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 집값과 부동산과 그리고 GDP가 동시에 떨어졌죠.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오르는 이러한 이제 경우가 있었고, 자, 근데 그 뒤로 가면 2002년도가 어떻습니까? 또 집값이 떨어지자 여기 보시면은 자 GDP가 떨어지는, 예, 여기 보시면 집값이 떨어지고 GDP가 떨어지고, 예,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 코로나 때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자 코로나 때는 조금 이제 이때는 특이한데 이때는 GDP가 떨어졌어요. GDP가 그죠?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시죠? GDP가 확 떨어졌죠? 예, 마이너스까지 갔죠, 우리 GDP. 예, 마이너스. 근데 집값은 22년도에 떨어졌죠? 막 오르다가. 그죠? 요거는 이제 반대로 됐어, 보면은. 이제, 비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집값이 후행적으로 떨어졌죠, 후행적으로. 자, 그러면 GDP하고 집값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보면. 일단은 이 변동의 폭, 보이시죠, 지금? 이런 것들. 자, 폭이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죠, 보면.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할 때도 있고, 선행을 할 때도 후행을 하고, 어쨌든 간에 같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 이유는 뭡니까? 자, GDP는 뭡니까? 그리고 GDP는 경제 성장이죠. 우리가 성장이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성장이 돼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월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집값이 어, 집을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집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지만 집값 상승률도 높아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집값의 상승률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집값은 우리가 이제 필수제인데, 필수제. 우리가 필수제라 그러면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집이라는 거. 주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곧 집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게 결국 GDP와 연동이 되는 거고, GDP가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럼 집값에 대해서 부동산하고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자, 한국의 GDP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GDP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만약에 한국의 GDP가 떨어지고 마이너스도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뭐 집값의 전망이라 했다고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막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고 해서 나와서 전망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집값이라는 건 경제와 연동이 된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우리 1인당 소득이 얼마입니까? 현재 3만 5천 불 정도 돼서 3만 5천 불. 예. 근데 3만 5천 불이 돼서 현재 집값이 서울의 압구정동이 30억 가는 거고, 예. 그리고 서울의 평균 집값이 이제 10억에 육박하는 거죠. 예, 3만 5천 불이 됐기 때문에 10억이 된 겁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과거에는 서울의 집값이 이제 뭐 7억, 뭐 5억 낮았었죠, 보면요. 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집값의 평균 집값도 올라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의 전망은 그리고 GDP의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23년 현재가 여기죠, 보시면은. 자, 부동산이 이제 상승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 나왔습니다. 근데 GDP는 현재 우리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번에 3분기 GDP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전망이 지금. 예. 근데 4분기는 조금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의 GDP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년도 한국의 부동산도 관련이 되겠죠, 이게. 예. 자, 그러면은 그럼 경제 전망을 보도록 하죠, 한번. 자, 경제 전망. 자, 경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프가. 자, 보시면은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안 되죠. 며칠 전에 IMF에서 발표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해 보면요. 자, 그러면 여기 한국이 있죠. 이거 여기 한국. 여기 있습니다. 한국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가 1.4%. 자, 1.4%면은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안 좋은 거죠. 예.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2% 정도를 성장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 이상을 보유하지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1.4%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 자체는 좋지는 않다. 예. 그래서 부동산도 사실 많이 좀 조정을 이제 받았었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2024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4년을 보시면, 자, 2.2%. 자, 2.2%면은 이제, 굉장히 선방하는 거죠, 내년도는. 그럴 걸 예상이 되죠, 이제. 근데, 7월 달에 예상한 2.4%보다는 좀 떨어졌어, 사실은. 예, 이게 조금 안 좋은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중동,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좀 이제 하락을 시킨 것 같은데, 어쨌든 2.2%면 훌륭한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축에 들기 때문에 보통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2%를 넘기가 쉽지 않죠, 보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1.5%. 근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2.1% 올해, 미국은. 미국은 올해는 좋은데 내년도는 이제 1.5로 좀 떨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내년도가 더 좋은.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죠. 자, 반도체가 지금 3분기 정도에 바닥을 찍었고 내년도에 반도체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 반도체가 상승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거죠. 수출이 늘어나면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도 2.2%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의 영향으로 해서 내년도 성장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전망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저기 중동에서 이제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제 충돌이 어, 음, 마무리되고 이제 확전이 안 되는 그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예. 자, 어쨌든 내년도는 이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한국은 한 2.2%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현재 상태에서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뭐 강보합을 보이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하지 사실.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2.2%인데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강보합을 보이지 않겠나 이게 우리 포세이돈의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그런 건지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은 이거는 성장률이고 이거를 좀 지우고 자 다시 보시면은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 OECD에서 이제 경제 전망을 나타낸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죠. 경제 선행지수. 자 보시면은 자 파란색이 뭡니까? 파란색이 한국 그리고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자, 빨간색이 미국인데 자 미국을 상황을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2008년도를 보시면은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던 이제 시절이었죠. 이 당시에 미국이 급격히 하락하죠. 한국도 당연히 같이 하락했죠. 같이. 예, 그래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되는 거고.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많은 큰 하락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대부분 이 경제 자체가 다 서비스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서비스업이 70% 정도 차지하고 제조업이 3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특히 코로나가 오므로 해서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뭐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게 되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뭡니까? 당장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냥 올수도 돼요. 올수도. 올수도 되다 보니까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밑으로 확 내려와 있죠. 예.
반면에 한국은 파란색인데 어떻습니까? 한국은 안 내려왔죠, 전혀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주로 이제 그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은 쉽게 그렇게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그 환경에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경기 사이클을 보시면 제가 녹색으로 또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키친 사이클이죠. 재고 사이클인데 자, 키친 사이클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한번 있었고 자, 두 번째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15년에서 19년까지 여기 보시면 파란색 녹색 보이시죠? 녹색 원 그리고 최근에 있는 코로나 이후에 또 사이클 하나 만들어졌었죠 이게. 그래서 이 사이클이 22년도에 꺼지고 23년도부터 다시 살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우리가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회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재고 사이클이 얘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아까 기회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기회가 이게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살짝 일어나서 단등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이게 뭡니까? 경기가 사이클이 살아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상대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사실 내년도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쭉 가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더 제조업 기반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조업 사이클이 대부분 재고 사이클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금리를 이제 많이 올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영향을 보일 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예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2023년도도 사실 이러한 전망은 아니었죠,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은 2.1이 아니었죠.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우리 연준이 예상한 거는 뭐 0.5%막 여기까지 예상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 1%대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2.1%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3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1%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2.1%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상황이 좋은 상태고 한국은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저점을 지나서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부동산 가격도 거기에 연동이 일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집값이 좀 안 떨어지고 있죠. 지금 22년 6월에 조정받아서 떨어지다가 올해부터 6개월 정도만 떨어지고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또 오르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도 다시 또 내가 막 하락하는 그러한 사태는 없을 거다. 자, 22년도에 막 하락을 했던 거는 뭐 주식도 많이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했는데 그거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푼 유동성이 결국은 큰 산을 만들었고 그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유동성이 지금 그 과거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화 단계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 GDP와 그리고 부동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 자, 녹색이 CPI입니다. 그래서 또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GDP가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도가 2.2%, 올해가 1.4%. 그래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도 여기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석도 많이 하고 뭐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뭐 분석도 하고 많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경제다. 예, 경제가 성장을 하냐, 마냐,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자, 일단은, 나눠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주택이 없으신 분들, 우리 멤버십 분들은 다 주택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은 혹시라도 주택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바로 사셔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사이클이 현재 상승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사셔야 되는데 어디에 사야 되느냐? 그냥 사면 안 되죠. 앞으로의 추세는 뭡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양극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극화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양극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그래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죠.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만약에 뭐 안 되면 뭐 서울에 가장 좋은 데 가려면 너무 비싸죠. 3, 40억 집 한 채 필요한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 그 부분에 그런 거 대장 뭐 수도권 오더라도 비쌀 수 있겠죠. 또 여기도 또 이제 한 20억 원 줘야 되기 때문에 10억, 20억 원. 예. 그렇다 보면 또 눈높이 좀 낮춰갖고 어쨌든 어딜 가든 간에 대장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나뉘게 된다면 예. 그 지역에서 대장을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양극화에 대비를 해서 이게 또 어설프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남들은 다 올라갈 때 이제 오르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네. 자, 그러면 자 실거주 그러니까 무주택인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자 1주택인 사람 1주택. 1주택. 자, 1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1주택인 사람은 네, 주택을 한 채 더 사셔야 되는 거죠. 네. 주택을 한 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주택이신 분들은 우리나라 세법 중에 가장 좋은 세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세법. 이게 뭡니까? 1가구 2주택 비과세. 예,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을 그렇게 이익을 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 그렇죠. 이익이 많이 남죠. 돈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자, 근데 세금이 제로입니다, 제로. 예, 세금이 제로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전 세계에 없는 그런 아주 가장 좋은 법이기 때문에 이 1가구 주택 비과세 전략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1주택이신 분들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이걸 다 비과세 요건이겠죠. 1주택이신 분들은 당연히. 예. 그래서 비과세로 현재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막 팔면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사고 어, 어, 새로운 주택을 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현재 주택을 3년 안에 매도를 해야겠죠.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하셔가지고 자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1주택인데 그럼 하나도 사야 된다. 그럼 뭘 사야 됩니까? 뭘? 자,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뭐 분양권을 살 수도 있고 뭐 입주권 재개발 저건축 입주권을 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사야겠습니까? 어떤 거를?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멤버십에서 뭐 우리 오픈 채팅방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1주택이신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인 분들도 있죠, 다주택. 예, 뭐, 한 3주택, 4주택.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세금이 더 많죠, 사실은 세금이.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법인으로 해서 많이 투자도 하겠 법인 되지 못하죠 이제는 이제 종부세 때문에 하고 그래서 주택은 가급적이면 저는 뭐 다주택 현재 상황에서 현재 체계에서는 그냥 1가구 2주택 그리고 양극화에 대비해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놈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하는 방향 그런 이제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막 뭐 부동산이 내년도에 아주 폭락을 한다 뭐 한다 뭐 엄청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예, 그렇게까지 이제 경제 상태가 현재 상태로 흘러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폭락이 오고 뭐 그런 상태가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드렸었고 이걸 하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자세하지도 않고 대충 얘기를 들어서 하시는 거군요. 전체 흐름만. 그래서 부동산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 근데 어쨌든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 투자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라.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주식만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부동산도 같이 꼭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지방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눈을 갖다가 이쪽 서울 수도권으로 돌려가지고 자 지금 현재 만약에 뭐 지방에 집이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지방 집을 정리하시고 예 그리고 집은 투자의 개념도 들어가고 이제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어디다 하셔야 되는가 바로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쪽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주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막 내 집에서 뭐 살겠다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지방에 계셔서 지방에 직장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월세나 전세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대신에 내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오르는 데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쪽에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식과 채권, 원자재, 가상화폐, 달러.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들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젠가 올려드린 게 있죠. 엊그제 올려드렸나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린 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올려드린 이제 포스팅 내용도 있지만은, 예, 지만은 제가 월요일 날 올려드린 자, 이 내용이 사실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볼까 한번요? 예. 키워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주간마다 올려주는 이제 자료죠 보면요. 이 자료에 바로 이제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할 것인지, 채권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자재, 예. 자, 이제 주간 시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넘어가더라고. 자, 먼저 이 표들 보도록 하시죠. 한번 이 표를. 표가 좀 커가지고 좀 줄일게요. 자, 이겁니까? 이제 현재 주간, 월간, 그리고 연초, 1년, 3년 나와 있죠. 자, 이걸 보시면은 방향성이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제 요 녹색으로 나온 부분, 분들이 상승을 한 것들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현황을 보시면, 이 연초부터 한번 딱 보시면 됩니다. 연초부터 보시면은 파란색이 쭉 보이죠? 뭡니까, 여기? 예, 나스닥이죠. 여기 나스닥. 그리고 밑에 코스닥, 그리고 니케이. 자, 제가 이제 시황 올려드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요 세 가지 말씀드리다 보면요. 여기서 나스닥과 코스닥과 니케이가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장차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좀 되어 있죠, 아직까지도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거 어떻습니까? 중국이 보시면 항생지수 마이너스 10%, 연초 기준 했을 때. 예, 그리고 선전지수 마이너스 8%.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지금. 예, 그래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보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제 봤을 때는 결국은 아직도 보면은 이제 표로 보시면은 이거죠. 자, 나스닥, 니케이, 코스닥. 자, 이 세 개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직도 주도주죠 보면요. 자, 얼마 전까지 내가 30% 이상 상승하다 하시는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지금. 예. 하지만 이제 이걸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베트남 거예요. 베트남. HNX라 되어 있는데 베트남 뉴스. 그래서 베트남도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반면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미국의 더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나스닥이 28% 보일 동안에 얘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거죠, 더셀 2000. 예, 그래서 미국 주식도 굉장히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 하락을 했죠, 이제 지금.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까 한번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섹터별로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현재 혹은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지난해 8월이 제가 8월 달에 8월 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장세가 안 좋을 것 같다. 상고 현상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설명을 8월 초에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8월 초부터 상고 현상으로 해서 이제 주식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8월 달부터 추이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달러가 이렇게 이제 예, 달러가 있네요. 달러가 4.15%. 예, 그래서 달러가 이게 빨간색인데 보시면은 사실은 4.16%는 달러 기준에서 많이 오른 겁니다. 오른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유가도 올랐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유가도 7.7% 오른 상태고 10년물이 14% 정도 올랐죠 지금. 그래서 전형적인 삼고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0년물과 유가와 달러 이 세 가지가 같이 다 동시에 상고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이제 떨어진 것들이 있죠. 뭡니까? 이제 주식 떨어졌죠. 나스닥. 8월 초부터 했을 때 마이너스 6%. 자, 그리고 달러가 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가격이 떨어졌죠. 금가격. 예, 금가격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HYG라고 이제 고위험 채권 ETF죠. 고위험 회사 채권 ETF인데 HYG 역시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른 것과 내린 것들이 극락에 일단 나타나죠. 그래서 현재가 상보 3고 장세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단지 지금 여기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10월 6일부터 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변화가 보이고 있죠, 지금. 유가가 하락을 했고, 최근에. 그리고 10년물도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달러도 이제 좀 약간 보합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변화점인가 봐요. 10월 달부터의.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이 부분이.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데서는 이제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상고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속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금은 어쨌든 조금 추세적으로는 좀 누그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변동성 지수가 현재 19를 보이고 있는데 좀 오늘은 좀 떨어졌죠. 17 정도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자, 보시면은 어쨌든 굉장히 중도 사태로 인해서 과거처럼 30 이상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과거처럼 안정되게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위에 회색 선이 뭡니까? 이 회색이 바로 S&P 500이죠. 여기 보시면 S&P 500. 자, 회색 선이 S&P 500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주가와 밑에 빅스가 같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은 주식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빅스 지수가 안정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더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다가 빅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주식이 하락을 하죠. 그죠? 예,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입니다. 애매모호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뒤로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CNN에 공포와 탄력 지수라는 게 있어보면, 공포와 탄력 지수.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투자하는데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적기인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이거 하나 죠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적게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키친 사이클도 있지만은, 우리가 키친 사이클 안에 또 굉장히 이제 사이클 또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단기 사이클을 얘기하는 단기 사이클이 한 사이클 안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6개 정도 녹아있죠, 보면요, 여기.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10월이죠. 이때부터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뭡니까? 현재는 우리가 요 큰 사이클을 이제 지나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큰 사이클을. 아직도 큰 사이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요. 이게 하나 있죠, 보면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사이클이 있는 거죠,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 있었죠. 자, 뭡니까, 여기? 자,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쪼개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로 보죠,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사이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여기가. 예? 여기가. 자, 이런 쪽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공포와 탐닉지수인데, 자, 여기로 갈수록 뭡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자, 공포죠. 띄어? 공포입니다, 공포. 자, 이쪽으로 할수록 이제 탐욕이요, 탐욕.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사이클 크기는 그렇고, 자, 지금부터 어디 였습니까?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이클 그린다 그러면은 올라가겠죠, 보면은. 하나 그릴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이클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사이클 하나, 단기 사이클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자, 그리고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빼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나스닥의 우리 PSD 시그널이죠. 예. 자, 보시면은 PDS 시그널이 어떻습니까? 자, 1단이 이거 자세히 보시면 또 1단이 보시면은 매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제 매도해서 제가 532인데 상가 이는 사실 이제 대부분 정리를 많이 했고 그리고 5 같은 경우도 30%는 이제 매도 시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셨죠. 532에 5도 이제 30% 매도를 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근데 2와 3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금의 한 65% 정도는 이제 현금화된 상태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예. 상과 이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사이클이고 단기 사이클로 봐서는 사이클 신호가 또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2 같은 경우 2와 3을 조금씩 매수했어 보면요, 예, 매수를 좀 들어갔고 그래서 한 반반 정도 되는 현금과 주식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이제 65% 정도 현금 그리고 45%가 이제 주식을 가진 상태인데 그 45%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여기 보시면 거. 2, 3단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45%는 가져가는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이 사이클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다음 사이클 한번 그려볼까 한번요. 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자 사이클 뭐 잘 아시죠 지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사이클 다 그리고 있죠 지금요. 자, 여기 맞습니다. 자, 자 이거 당연히 여기서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정상이죠 지금. 네, 그려줘야 정상인데 과연 이렇게 그려줄 거냐? 정상적인 경제 사이클이랑 그려주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 이제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가 이제 휘어졌죠 지금 여기 반대쪽 올라가 되겠죠. 여기도 약간 좀 조짐이 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클이 그리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이 이제 변동을 보인다 그러면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겠죠. 위에는 올라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주식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거 변동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고 사이클 만들어주고, 사이클 만들어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 그 중동 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막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나와 있는데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주도 업종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주도 업종. 그리고 네, 주도 종목이 뭐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주도 업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저희가 어떤 반도체와 그리고 자유소비자가 바로 저기에 포함된 거죠. 전기차. 그래서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주 그런 것들이 계속 하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유가가 이제 강세를 보인 측면도 있는데 정상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은 다시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중심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한국 코스피의 예. 자, 이거를 잠깐만요. 이걸 직접 우리 BSD 시그널을 직접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시그널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을 바로 보면서 하도록 하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게 뭡니까? 우리 코스피. 코스피에 우리가 이제 장기, TDS 시그널을 보시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일단에 이제 매도 상태가 있는 거죠. 언제 왔습니까? 8월 달에 온 거죠. 8월 달에, 8월 초에 매도 신호 와서 이미 이제 매도한 상태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나스닥보다 상황이 더 안 좋죠. 자, 보시면은, 자, 왜 안 좋습니까?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후기 그쪽에 보시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 각도로 보세요. 각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느리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자, 이 얘기가 바로
반도체가 현재는 사실 이제 주식은 선행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상승이 되면은 이거 회복이 돼야 되는 건 정상인데 이제 보시면은 그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반도체가 요새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안 좋죠, 지금.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도 또 안 좋아요, 지금. 유럽과 중국이 안 좋고 미국은 아주 좋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반도체가 완전히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반쪽만 살아나는 그러한 이제 상태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지가 않죠, 지금요. 자, 그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뭘 보시겠느냐. 이 시그널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 자,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일이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 각도대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게 각도대로 보면은 정상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죠, 지금. 예.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대로 얘가 과거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과거와 다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보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얘가 지금 힘을 못 쓰는 거고, 여기서 이 위까지 올라와서, 이게 보시면은, 얘가 올라와서, 힘차게 올라와서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봐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살아나야 되는데,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어젠가 올려드린 게 있었죠. 자, 이게, 하긴 살아나는데, 과거와 같이 고속도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말 했죠. 고속도로는 아닐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속도로는 애가 쌩쌩 이제 확 살아나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차가 좀 많이 정체가 돼 있는. 이게 뭡니까? 중국과 유럽의 어떤 성장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 자체도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서서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많이 오르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전에 아까 봤던 게 뭡니까? IMF에서 전망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2.4에서 2.1을 낮췄죠. 예, 그게 이제 이런 걸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2.2% 정도가 내년도에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죠. 자, 그래서 자, 그렇지만은 자, 어떤 성장이 좀 떨어지고 좀 성장이 둔화되는데 둔화가 되지만은 그래도 경제 사이클은 이제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에 최근에 장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둔화는 되고 있는데 둔화되고 있는 원인을 보면은 반도체가 수요가 저조하긴 하지만은 반도체 중에서 막 날아가는 놈이 있어요. 날아가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연동이 되는 바로 뭡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 두 개는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반도체 중에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현재 지금, 저조한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이제 우리, PC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이제 휴대폰 단말기, 기타 뭐 다른 전자기기들. 자, 이런 것들은 안 늘어나죠,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좀 줄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오히려 어, 인공지능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얘가 성장은 이제 느리면서 서서히 올라오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예.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제 퉁 쳐서, 우리가 ETF를 투자했는데, 지금부터는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 부분은 좀 특화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겠죠. 이걸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예. 자, 그래서 현재 있는 사이클이 좀 이제 과거 이제 사이클은 이제
형성은 될 것 같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형성 자체가 느리게 좀 둔화된 형태로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될 것 같다. 이게 현재의 전망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의 투자 전략은 뭡니까? 쭉 살펴봐야 방금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사이클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섹터, 가장 많이 성장하는 업종, 그리고 가장 많이 성장하는 종목,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종목이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반도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있었고, 자, 그리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한국이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더 올라갈 여지도 많이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살아난다 그러면은 예, 상승을 할 것 같아 보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되는데 최근에 현황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표시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많이 올랐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반도체.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두 개가 같이 이제 가고 있죠. 2차 전지가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는데, 또 아직 회복할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전지가 전기차 연동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또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게 연동된 반도체 같이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선두를 그릴 걸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행, 요 하늘색이 여행이죠. 여행 관련인데 여행 레저 부분인데 이게 중국과 연동이 많이 있었는데 중국 쪽에 이제 기대가 사라짐으로 해서 계속 그리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자동차는 좀 의외인데 자동차가 사실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최근에 안 좋아요, 상황이 지금. 근데 이게 전기차와 연동이 되는데 사실 요새 차가 잘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좀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전기차와 연동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자동차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떼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그래서 전기차와 연동된 그 부분만 떼서 차량용과 반도체, 차량용 관련된 부품, 전기차 관련 부품,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양극화가 더 이제 가속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요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하고 이제 10년물 자 유가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를 좋아하고 먼저 달러로 보도록 할까요? 달러. 자, 미국 달러는 뭐 이건 이제 제가 늘 이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글로 이렇게 적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정확한데 그리고 멤버십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그래도 한계는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달러를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습니다. 달러를 이제 길게 보면은 1980년대부터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달러의 전체적인 방향성 뭡니까? 방향성은 큰 방향성은 원래는 얘가 이렇게 하락이 하려고 하락하고 달러라는 거. 예. 원래는 이제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달러가 기축 통화인데 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이 기축 통화는 수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권이 보통 100년이죠 보면요. 100년인데 또 달러 이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이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해요. 말씀 보면 이제 이거를 기축통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몇십 년 걸리고, 그리고 기축통화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소멸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이 1929년 대공황 정도로 해서 패권을 잡은 거지, 알고 보면은. 근데 달러가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기주 통화를 이제 한 거는 언제입니까? 1943년인가 되죠, 보면요. 브렌튼 우주 체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된 거죠. 바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15년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축 통화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자, 그런데 1929년이면은, 자, 2029년이면 또 100년이 되는 거죠, 100년. 자, 10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명이 사실 다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971년도에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신용화폐로서 이제 다시 또 그 닉슨 독트린이죠. 1971년도부터 해서 다시 또 이제 정상적인 이제 신용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제 현재 발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최근에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큰 추세를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여기 뭐 달러가 유로 가고 있죠, 강세로 지금. 자, 이 얘기 뭡니까? 달러가 원래는 소멸을 해야 되는데 기축통화로서 미국이 계속 이제 마지막 힘을 쓰고 있죠. 이게 뭡니까? 내가 패권을 다시 한번 잡고 싶다는 거죠, 지금 패권을.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계속 이제 겨냥하면서 달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세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강세로.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추세를 보시면은, 달러가 계속, 자, 보시면은, 이 하단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오다가, 자, 2010년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달러가 이때부터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그죠?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추세들 달러는 이제 갈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이 상태, 여기.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이게. 그래서, 일부는 뭐, 어느 분들은 달러가 뭐 약세로 굉장히 갈 것 같다 앞으로 얘기하지만은 미국이 패권을 계속 잡는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달러는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하면서 되지 않겠나 이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지금 이제 강세로 가져가야지만 현재 중국의 위안화를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자체가 현재 지금 이제 약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원화도 약세로 지금 가고 있고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달러를 갖다가 너무 약세보다는 어쨌든 100 이상으로 해서 유지를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우리 BDS 시그널을 보시면은 시그널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그널 보시면은 달러로 이제 우리가 이 시그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시그널을 만들고,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죠? 자, 지금 보세요. 자, 다시 또 애가 상승을 할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겁니까?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는 현재 지금 약세,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뭘 볼까요? 자, 10년물 볼까, 10년물? 미국 10년물 보시면은, 자, 10년물 역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좀 보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10년물? 예. 정확히 이제 사이클 그리고 있죠,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예, 정확히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모습이 보이죠? 저희가 바닥을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세요, 한번. 다 바닥을 왔지 않습니까? 자, 상승을 하고, 자, 이렇게 하락하고. 그죠? 이렇게. 근데 이번 사이클은 다르죠? 지금 상승하다가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반대 격서 여기 보시면, 자, 하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게 다른 점이죠,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정상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 10년물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이거를 올려주는 거죠, 지금요. 자, 왜 올려줍니까, 10년물을? 중국이 매우 곤란하게, 중국이. 미국은 뭡니까? 이 10년물을
관리하는 이유는 뭐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보면.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패권을 유지하는 거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겨냥해야 되는 거고. 중국을 지금 겨냥하기 위해서는 10년물을 이제 강하게 올려줘야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부채가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 금리를 이제 계속 강세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인위적으로 강세를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반등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반등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동안에. 근데 실제 반등해서 중간 반등했죠, 보시면 여기. 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중간 반등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 자,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보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자, 앞으로의 시그널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유출했나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서 타고 가서 능선을 타는 거죠. 예, 계속 강세로 가는 거고 강세. 예,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번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보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타겟적이죠. 이렇게 이러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10년물 금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한번 강하게 가다 한 5% 정도 한번 터치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게 이제 모습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이 무너지기 전까지. 중국이 뭐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도 고금리 금리가 높은 상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달러를 유가를 보 유가 자 유가는 어떻습니까? 자, 유가도 마찬가지죠. 유가는 이제 사이클이 조금 앞에서 보신 것보다 좀 어긋나게 해서 움직이긴 하죠. 그런데 거의 정확하게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유가 자체도. 유가도 경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뭐, 그대로 이제 계속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요 바닥에 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유가 자체는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지만은 현재 단기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단기로 봐서는 사이클을 보시면은 단기로 봐서는 현재 애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구인데 확 한번 떨어질 수 있어 보거든요.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2, 3단을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렇게. 예.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85달러인데, 요 정도에서 100달러, 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한번 터치 정도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조정하다 또 올라가는. 그래서 유가 역시도 계속 좀 약세로 가기보다는 중간 정도 아주 강세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고 또뭐 140까지 뭐 중도 사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현재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유가 자체도 굉장히 이제 고금리 상태로 간다, 고유가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우리 비트코인 아까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3만 달러 터치했다가 내려왔는데, ETF에 대한 소문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게 또 아니다고,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자, 과연 가상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장기 시그널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시그널 보시면은 두 번의 큰 상승 사이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살아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되게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이클 보시면은 힘이 없어, 힘이 없죠. 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이클이 위에서 여기가 지금 꺾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야 이게 과연 살아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조금씩 들고는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보면은 사이클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힘있게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은 요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보면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 완전히 지금 죽어가는 사이클이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이클에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게 과연 살아서 갈 수 있을라나 좀 의구심 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좀 그렇죠 모양이 지금 요 모양인데 사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게 사실 연준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키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을 받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그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힘이 굉장히 빠진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한번 중기로 볼까 한번요. 중기. 자, 중기로 보면은 지금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고 있는데 여전히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다. 에너지가 약하다는 게 뭡니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점 횡보가 횡보 지금 횡보. 네. 급락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횡보를 한 게 작년 22년 이제 10월 9월부터 지금 보시면 이게 9월부터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뭡니까? 주식이 이제 이때부터 한참 오르기 이제 주식 같은 거 오르기 시작한 때였는데 이때부터 계속 횡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 가상화폐, 암호화폐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서 가려 그러면은 사실은 연준,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SEC라 있죠 보면요, 미국 금융위원회죠 보면은 미국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현재 지금 ETF 상장하는 게 계속 좀 테크닉을 구제 지금. 네, 그 얘기 뭐냐면은 반기지를 안 넣는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좀 문제점이 나오긴 했는데 하마스가 바로 이 가정화폐로 해서 이 자금을 모으고 뭐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음성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연준이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 부분 이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올렸던 글이었는데 이런 글자에 적어놨었죠. 자, 불확실성, 예, 실적. 근데 결국은 불확실성이라는 거, 이 부분이 과연 실적과 대결장세를 제가 하는데, 예, 이런 모습이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증시 상황보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지금 앞에서 뭘 보신 이제 세 가지 유형, 아까 뭐였죠? 삼고의 유형과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삼고의 유형 그리고 되는 게 어, 정치적인 리스크인데 제가 모르게 이제 셧다운
리스크도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것도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중동 사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져 있는 거고. 그렇지만 아까 기회도 있다 그랬죠, 기회.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 경제 순환 사이클 상으로는 현재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클이 바닥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이제 기회 요인도 이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겠지 모르는데 중동 사태가 이렇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향후 좀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쫓아갔죠 지금요. 전쟁이 더 확전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후실적을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아마 GDP 나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뭡니까? 5.1% 이거 보시면서 보세요 한번 여기 이게 GDP 나우에서 미국의 GDP를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게 맞더라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3분기는 뭐 우리가 예상을 완전 초월해서 5% 처음에 보시면 거의 6%만 나오네요. 네. 이 정도까지 이제 전망을 했었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 높게? 응? 어떻게 이렇게 높게? 근데 이게 이제 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뭐 거의 낮아지지도 않고 계속 오면서 지금은 5.1%인 거죠.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뭐 고용만 보더라도 그렇죠. 지금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이 지금. 그래서 계속 더 좋은 환경을 이제 보이고 있고 소비도 뭐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소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계속 좀 경제가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고금리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제 이런 실적이 좋을 거라는 GDP가 좋으면은 기업 실적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올려드린 거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거에서 보시면 실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자세히 풀어서 해놨죠. 자, 3분기 실적 전망. 맑음이죠, 맑음.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이유가, 저번 주에 우리 은행들이죠. 은행들의 실적 발표했었는데, 실적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뭐, 밑에 보시면은 이게 실적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팩트셋이 이제 가장 잘 전망을 하죠. 팩트셋이라 있는데, S&P 500 순이익을 보시면은, 자, 이게 3분기 대 0.4% 증가해서 계속 증가할 걸 예상이 되죠, 지금. 그 얘기 뭡니까? 그래서, 상승한다.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우리가 이제 키친 사이클이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죠, 이제. 자, 15에서 19년 사이클 하나 있었죠, 여기. 자, 이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20년에서 22년까지 사이클. 자, 보이시죠, 요거. 사이클.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사이클, 자, 23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이클. 자, 뭔지 모르지만, 울것 같죠, 이렇게.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자, 요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이번에,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오죠, 지금. 너무 비관보다는, 뭐, 어쨌든, 실적으로 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케이스다. 그렇다고 이제 막, 아무거나 할 건 아니죠. 아까 이제 우리가 주식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어, 차별화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인공지능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 거기에 관련된 부품, 뭐 거기에 관련된 원자재 이런 것들도 이제 압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성장률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어, 현재 성장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익 성장이죠. 이익 성장에 의해서 보이고 있는데 어, 자유소비재가 바로 이제 전기차가 포함된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차 부분이 여기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성장이 좀 클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 부분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려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쭉 다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위험의 요인 세 가지, 기회의 요인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세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부동산과 그리고 이제 주식, 채권 그리고 달러,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워낙 시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좀 긴급하게 그런 이제 시황을 좀 설명드렸고 향후로도 좀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뭐 급하게라도 좀 해서 이렇게 우리 멤버십 분들과 같이 시황을 좀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시간도 또 이제 거의 다 됐네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제 우리 멤버십 통해서 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좀 뭐 필요한 아주 궁금한 게 있다. 뭐 케이스별로 사람마다 다르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요번 주에 또 우리 크리에이터 또 모임이 있습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판교에서 이제 모임이 있고,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제 또 준비를 요번 주 모임이 있기 때문에 좀 하고 계시고, 그때 또 뭐 많은 얘기들 나오면은 한번 우리 멤버십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 사항이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연말에 12월 날짜가 좀 정해졌죠, 보면요. 12월 언제죠? 예. 그래서 12월 중순 경으로 해서 저희가 12월 9일로 예상하는데 9일 맞죠 아마? 네, 9일 맞습니다. 12월 9일 날 타겟으로 해서 이제 전체 이제 우리 멤버십들 우리 오프 모임을 이제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또 좋은 자료 만들어서 발표도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바쁘시지만은 이제 12월 9일은 시간을 좀 빼놓으시길 미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